안녕하세요. 원서 접수는 잘 됐대요? 원서 접수 통계 뉴스 보셨죠? 1, 2차 뭐 동시 인원 이제 겹쳐서 나온 숫자가 이제 40만인데 언론은 이제 40만이라고 뻥튀기 하는 거죠. 실제는 이제 27만 6천 명 이 정도 이제 접수가 됐고요. 큐넷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27만 6천 명인데 이 인원은 늘었어요. 작년보다 약 한 3만 명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늘었고요. 지금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근데 이때쯤은 다 어렵다고 어려워질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뭐 올해 지금 관건이 2차만 보신 분들이 문제예요. 2차만 보신 분들이 2만 3천 명이나 돼요. 2만 3,400명 정도 되는데 2차만 보신 분들의 합격률이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채.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우수 떨어지는데 작년에 유독 80%가 합격했어요. 2차만 보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조금 높게 나왔고 원래 2차만 보신 분들은 한 80% 정도 합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는 36.6%가 나왔기 때문에 2차생들이 지금 합격률이 높았고요. 원래는 이제 2차생들이 좀 소홀히 하죠, 공부를. 그런 바람에 우수수 불합격해갖고 이제 50%가 채 안 됐는데 이분들이 조금 관건이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시험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상대평가 얘기 나오고 있죠. 상대평가가 지금 현재 공청회 열었는데 지금 협회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있고 보수 때문에 보수를 건드리죠. 또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값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상대평가 얘기를 국토부는 일단 반대해요. 상대평가에 대해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대평가가 지금 현재 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일단은. 그래서 실실 불을 지피고 있는데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상대평가 하더라도 이제 발표가 일어나서 이제 유예기한이 2, 3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두고서 아마 상대평가를 진행할 건데.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2차생들은 골고루 득점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시험이 어려우면 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서 2차 과목에서 조금만 득점해 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5점만 딱 득점을 더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2차생들은 반드시 그걸 유의해서 미진한 부분들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중개사법이 어려우면 다른 과목에서 좀만 도와주면 되거든요. 공법 50점 맞을 거를 55점만 맞으면 돼요. 왜 웃어요? 5점이 어려운가요? 그래서 어쨌든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은 공법, 공시법도 일단은 커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무난히 2차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이 저도 예상이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32회 시험이 뭐 22%그 정도 합격했는데 31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31회 시험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낮을 거라 했는데 접수 인원에 따라 이거 조정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쨌든 접수 인원이 지금 역대 최고죠, 지금. 역대 최고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당락은 마지막 2달에 결정한다고 그랬죠. 마지막 2달. 지금까지 과정은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고 마지막 9, 10월 달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당락이 결정돼요. 그래서 9, 10월 달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우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토지거래허가제 나갑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부분이죠. 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출제 비중이 하나인데 문제 내는 곳은 요즘 이제 픽스가 거의 돼가나요. 그래서 28회 때 우리 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있죠. 이 부분하고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이 이행강제금을 주로 내고 있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이행강제금 요거 외에는 거의 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 주안점으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고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이면은 원칙적으로 시도의사예요. 다만 국가의 개발 사업 등으로 투기적인 우려가 있다. 그럼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원칙은 동일 시도안의 일부 지역은 시도의사다. 다음에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지정하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구역 지정의 절차는 일단은 투기적인 우려가 있는가, 투기가 상행되고 있는가, 집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가 조사를 하고
도교의 심의를 꼭 거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도교의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이제 지체 없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공고를 하는데 이때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이해할 사항이다. 언제까지 지정할 건가? 그 대상 토지 소재지는 어떻게 되고 용도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요 지형도를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 면적 있죠. 이것도 같이 공고합니다. 그래서 요게 공고 사항이다. 그럼 공고했거든요. 지체 없이 국장이 지정했다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했다면 국장에게 보고해 줘야 되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 통지. 그러니까 이자는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이자에게는 언제나 통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등기수장한테 지체 없이 이걸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고 본인이 공고를 하죠. 다시. 이때 시군구청장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해줍니다. 이건 며칠이라고요? 15일. 열람이니까 15이에요. 유치하지만 그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으니까 열람이니까 15이다. 그럼 이제 효력 발생하는데 이 공고한 날이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우리 과목에 5일은 딱 2번밖에 없거든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 5일이 또 어디 있어요? 자격 취소. 꼭 기억해야 돼요.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축소와 관련해서는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해제 축소를 이제 요청을 하면 이유 있다고 있는데 해제 축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해제 축소할 때도 도교의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요걸 기억을 해 두시고 최초로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해야 안 해요. 최초로 지정할 때. 안 하죠. 재지정할 때만 지정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재지정할 때만 다시 허가구역을 묻는다. 이때만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요것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정 절차를 잘 내기 때문에 일단 감을 꼭 잡아 주시고 올해는 작년에 냈으니까 올해는 다른 거 내겠죠? 작년에 요거 둘 다 냈어요. 지정 절차하고 이행강제금 둘 다 출시했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허가 대상 이야기인데 우리 쪽으로 토지거래 과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이걸 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구역 안에 일정 면적 초과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과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 및 이해하기 대상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유상계약이에요. 근데 증여는 무상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뭐 전세 임대차는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 대물 변제 예약이 들어간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대물 변제 예약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또 들어간다는 게 아주 독특하고요.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이 아닌 거, 무상계약에 속하는 증여, 상소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경매 있지 않습니까? 경매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공매라고 그랬는데요. 3회 이상 유찰 시에는 면제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비업무용 공매를 얘기합니다. 비업무용 공매고요. 조세 체납 처분했을 때 이때 강제 집행의 경우, 이 경우도 이제 제외됐는데 요게 압류부동산 공매예요. 조세를 체납하면 압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한국재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다시 대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압류부동산 공매는 이것은 경매와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허가를 면제합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뭐 수용, 국공유재산을 입찰 처분한다. 다음에 이제 조세물납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참고사항인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외국인이 말이에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군문생야를 취득하잖아요. 이때 외국인이 허가받아 버렸죠. 외국인 취득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토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외국인의 허가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든 외국인 허가를 받든 둘 중에 하나만 받아버리면 면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돼요.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이었다면 외국인 뭐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 점 일단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국가 등에 대한 특례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잘 묻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경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매는 허가를 면제한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가 절차입니다. 그럼 절차에 관한 사항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죠. 작년 시험에서 허가구역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둘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거고. 그 4번을 보는 동안 3번을 물어봤어요. 이행강제금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행은 물어볼 것 같고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요 그림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허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뭐 투기관리구나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었을 때, 그 주택 거래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첨부했는데, 토지 거래가 신청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거 됩니다. 첨부 서류가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지첩시 조사 들어가고요. 허가 불허가 선매가 진행 중이면 통지해 주는데 이게 며칠이라고요? 15일은 알고 있고, 그럼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 날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끝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난 다음 날에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나갔거든요. 이 신청할 수 있죠. 몇 개월? 1개월이고, 불허가처분 나가면 네 사라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매수 청구. 몇 달 내? 1월 내. 이때 매수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이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적었다. 그럼 그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허가증 나갔거든요. 그게 농지였어요. 농지면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 허가증 나가면 거민이 의제된다는 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잘 물어보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꼭 염두에 두시고, 허가를 받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무효라는 걸 알고 있고요. 형사처벌 기억해 둡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감 잡았어요? 자, 그래서 허가 절차에 대한 부분은 찍어도 몇 달? 찍어도 한 달이죠. 예, 찍어도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이 허가의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안 물어보는 게 맞지. 왜 그러냐면요, 이 기준 면적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개정을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예고를 했어요. 지금 이거 개정을 하겠다, 기준 면적에 대해서. 그래서 예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이건 주상공농 미로 암기했고,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이고, 미지형지역은 90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공업지역이 660으로 있어요. 이게 200평이죠. 그러니까 이걸 중간으로 해서 반을 딱 접으면 상업지역은 어디랑 만난다고요? 녹지지역.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에요. 미지형지역은 주거지역과 만나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절반이 미지형구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90제곱미터다.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지역 밖은 25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을 말하는데, 이때 50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임야는 1000이다. 그래서 이거는 배수로 가고 있죠. 배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요. 주의할 점은 도시지역은 지목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지목과는 관련이 없어요. 용도지역이라고 있죠. 꼭 염두에 두시고. 근데 도시지역 바뀝니다. 여기는 지목으로 하고 있죠. 지목이 전인지, 답인지, 과수원인지, 그 다음에 임야인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로 한다는 점 숫자 기억하시고, 이 면적 산정에 대한 특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그래서 기준 면적 쉽게 이제 맞춰낼 거고요. 작년 시험에서 기준 면적을 하나 갖고 물어봤죠. 주거지역, 작년 시험에서 문제 잠시 풀 건데, 주거지역에서 600제곱미터라면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무조건 허가 대상이죠. 그러면 최대화 시키더라도 이거 300%까지 최대화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주거지역 기준이 180이니까 3배를 곱하면 540이잖아요. 그럼 600제곱미터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목적. 이건 암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용 목적, 이게 실수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에 맞아야 되고, 면적도 적정해야지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실수요성에 관한 내용, 거봉 농사 대현임, 거북이 농사는 대박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했는데, 거주형 주택용 유치돼 간다. 허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용 의무기간이 2년, 복지설은 2년, 농업경영들을 위해 취득한다. 2년, 사업에 이용할 목적이면 사자니까 4년. 그 다음에 대체 취득했다. 수용당했어요. 3년 내 대체 취득하면 이때는 2년 이제 이용 의무기간이 되고요. 현상 보존 목적이다. 이건 도로 개설 기억하라고 그랬죠. 내 땅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어요. 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럼 5년은 써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 사업용으로 취득한다. 그냥 사업은 4년. 임대라고 나오면
5년. 감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잘 안 묻네요. 실무적으로 봤을 땐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5년을 초과점하면서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시군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민령이 떨어지는데 이행민령은 이거 문서로 해야 되죠. 문서로 해야 되고 몇 개월 내 기간?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행명령에 불응했어요. 이행강지금 떨어지죠. 이행강지금은 토지가액의 최고 몇 프로? 최고 10%예요. 최고 10%. 이거는 취득가 기준이에요. 실제 거래가 기준이에요. 10%가.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기준 최고 10% 범위에서 나오고요. 여기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반복하여 연 1회 이제 부가 징수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부가를 징수합니다. 이행 명령을 이행했잖아요. 그럼 부가를 중지해요. 근데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것도 아주 잘 묻습니다.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이행강지금 기준금액 알고 있어요? 당이 몇 개? 10개. 이 중에 임대 7개. 용도 변경 사용하고 있는 것은 5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밖의 방들은 색칠했다고 그랬죠? 7%. 그러니까 방 10개, 임대 7개, 용도 변경 사용 5개. 임대를 7개 한 거예요. 7개.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 사용은 5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7%, 5%, 7% 이렇게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잘 묻기 때문에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매. 이거는 공법 쪽에서도요. 23회 외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 그림만 기억하세요. 15일 한 달, 15일 한 달. 그럼 만약에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그러면 선매자를 지정하여 선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선매가 진행 중이었으면 토지공사에 사겠다고 협의 중이었어요. 그럼 15일 내 통지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한 달 내 선매자 지정해야 돼요. 그럼 지정 통지 한 달 내 하게 돼 있고 지정을 받은 자는 선매 협의 들어가야 돼요. 15일 내. 그리고 완료를 한 달 내 해줘야 되죠. 그럼 이때 선매가 기준은 감정가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빵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고, 자, 선매가 불성립했다. 그럼 지첩시 허가 불허가에 처분해 주는 겁니다. 지첩시 해주는 거에 이거는 선매가 불성립하면. 그래서 15일 내에 해주는 거 아니죠. 지첩시 허가 불허가에 처분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과제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여기까지. 문제집은 224쪽. 1번 문제는 그냥 가벼운 문제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2번으로 바로 지분 연습합니다. 2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224쪽. 1번. 시도지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재지정의 밑줄이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군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았네요? 의견을 청취된다. 정답이고. 2번 지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5일 내에 지정기간, 토지의 소재지, 지형도, 면제되는 토지의 면적 등을 공고하고 OX, X죠. 5일에 바로 X 나가버려야 되죠. 지정을 하게 되면 지첩시 이거 지정공고나가 되죠.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 줘야 되죠. 5일이 빠지면 지첩시로 바뀌면 맞는 질문이 돼요. 자, 그래 2번 틀렸고 3번 질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첩시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며칠? 7일 이상이죠. 그 공고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며칠이에요? 15일이죠. 둘이 숫자가 뒤바뀌었고. 4번 질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을 받습니다. 7일이 아니고 5일이죠. 이것도 말이에요. 지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5일이죠. 지금 효력 발상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치사하게 말이에요. 지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5일인데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그럼 틀렸죠?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를 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다. 틀렸잖아 지금.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정답 1번이었는데 5번 질문 잠깐 볼까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지정을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다. 해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제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해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때 해제 축소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거죠. 공고 나가고 통지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자, 그럼 3번 문제는 작년 기출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5번 지문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깐 볼까요? 5번 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면제된다. OX. X죠. 주거지역은 기준면적이 180이니까 최대화 시키더라도 600은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잠깐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요즘 잘 내고는 있지 않지만 한 번쯤 짚어보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로서 허가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유상계약에 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의 유상계약 이해하기 대상이니까 교환 대상이죠. O. 증여는 X. 임대차도 X. 대물변제 예약은 대상이죠. O고 판결은 O죠.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사항 중에 판결 피해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 O고요. 경매는 X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2번이었어요. 자, 그럼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고요. 6번 문제 기준면적 하나 볼까요?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 주거지역은 160제곱미터 이하, X죠. 180 이하고 공업지역은 600 이하다. 공업지역은 몇이에요? 660이고 상업지역은 200. 그럼 3번 정답이고 4번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미지정 지역이죠. 여기는 몇이에요? 90. 도시지역 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지역 내에서 미지정구역, 미지정지역. 미지정지역은 90이죠.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지는 500 이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7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까요? 26회 문제 일부 수정된 건데 공법 쪽에서 나왔던 문제 일부 수정했어요. 갑은 A도 B군에 있는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면적이 110제곱미터고 요게 어디 있는 거라고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자,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단 A 도지사는 허가를 유효하지 않은 토지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기준 면적이 몇이에요? 따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100이죠. 그러면 110제곱미터입니다. 이거 거래할 때 유상계약이라면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맞죠? 지상권 유상계약입니다. 허가 대상이죠. 그럼 2번 지문.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예,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3번 질문.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업 경영의 밑줄이고요.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밑줄 그으면 OX, X죠. 토지거래가증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3번 정답됐고 4번 질문.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거주용 주택용지 밑줄이고요. 갑의 토지 전부를 임의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거래 허가가 신청에 대하여 B군 군수는 허가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거 실수요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잖아요. 이게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가 표현했는데 왜 그랬냐면 요런 사유가 아닌 한 요런 사유가 아닌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고자 허가 신청했다. 허가해 줘야 되죠? 맞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허가해 줄 수 있다, 허가해 주었다 이게 장난 안 쳐요. 그러니까 그냥 맞는 걸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좀 맞고요. 5번 질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갑은 그 통지를 받은 후부터 1개월 이내 비군수에게 시군 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그 1개월 밑줄이고요. 권리에 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의 매수를 청구, 매수 청구에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이때는 기준가가 뭐라고요? 공시지가. 버리는 거니까 공시지가다.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1개월 내에 공시가 기준 매수 청구됩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 더 보죠.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문. 개업공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중개한 경우 중개의 밑줄이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개업공사의 밑줄 긋고 X 나가야 되죠. 개공한테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거. 정답 개공이었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개공은 기재한 날이 없겠죠. 개공은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 2번 질문.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첨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질문.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허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이죠.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에 대하여 10일 내에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며칠? 15일이죠.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15일 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해줘야 돼요. 다음에 5번 질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온다. 끝난 날에 밑줄 하고 X는 나야 되죠.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이것도 기출주문이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있잖아요. 거래형 문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도는 법령상 농업인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연결된 것을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숫자 기억하고 있나 한번 따져볼까요? 농업인 등으로서 농업 경영을 위하여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몇 킬로? 30킬로. 기억나세요? 내가 여기 주소지인데 허가구역으로 여기가 묶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농업 경영을 위해 취득할 수 있죠. 몇 킬로미터 내라면? 30킬로미터 나면. 이게 통작거리라고 그랬어요. 통작거리. 자, 다만 농지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죠. 3년 이내 대체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럼 이번엔 수용당했어요. 수용을 당한 자는 거리 제한을 좀 완화시켰죠. 그러면 3년 내라면 이때는 허가구역 내 토지가 몇 킬로미터 내에 있어도 취득할 수 있다? 80킬로미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킬로. 그럼 33년 80킬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1번 문제 보실래요?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문.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허가관청은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이용 목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허가증이 나갔어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 허가증 나갔습니다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돼요. 맞고. 2번 질문. 토지거래 계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5일 내 불허가 처분에 밑줄 15일에 밑줄 시군구청장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 밑줄 그으면 틀렸죠? 몇 개월? 1개월이죠. 2번 정답이고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잘 낸다 했고 4번 질문.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 특별취법에 의하여 계약서의 검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역시 알고 있고요. 5번 질문. 허가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의 밑줄이고 그 처분을 받은 부터 1개월의 밑줄이고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의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답 2번이었어요. 그럼 이의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 있잖아요. 4번 질문만 잠깐 볼까요? 불허가 처분에 대한 매수 청구 갖고 지금 문제를 한 문제를 냈는데 매수자의 매수 가격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 밑줄 긋고 X는 값을 되죠. 불허가 처분은 공시가 기준이죠. 공시가 기준이고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역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13번, 14번은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가죠. 이용 의무. 15번.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틀린 거. 1번 지문입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예요. 2년. 맞습니까? 거주용 주택용지. 맞고요. 2번.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의 밑줄이죠. 그 사업을 시행하기 필요한 경우는 4년이다. 그래서 2번 정답이고, 허가구에 거주한 농업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 농업경영의 밑줄이면 2년. 맞습니까? 4번님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복지시설의 밑줄 긋고 시군구청이 확인한 시설을 설치 이용하는 경우는 몇 년? 2년이고요. 다음에 5번님은 관계법령 규정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급한다. 현상보존 목적은 5년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 의무에 대한 내용, 이행강제금을 잘 내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6번이에요 지금. 1번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맞죠? 정확히 말했어요. 3월 맞고 문서 맞고요. 이행명령이죠 이게. 2번 질문.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를 요구한다. OX, X. 100분의 10이죠. 최고가 10%다. 그래 정답됐고. 3번 질문.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강제금을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맞죠? 이거를 30회 때 말이에요. 최초의 이행명령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근데 30회 때 어떻게 내냐면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냈어요. 30회 때.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골탕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물론 여기다 안 썼는데 어쨌든 30회 때 이렇게 내가지고 아주 골탕 먹었어요. 기준점을 바꾸는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행강제금에서 기준점을 바꿔냈어요.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 질문 맞고요. 4번 질문. 시군구청장은 법령이 정하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맞죠?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럼 5번 질문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되. 맞습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의 지금 10%라고 했죠, 최고. 이 취득가가요,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예요. 그러니까 취득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는 감정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취득가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집에는 그런 것도 물어본 게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고 10%잖아요. 기준 가격이, 이건 실제 거래가죠 지금. 취득가. 실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불허가 처분 나갔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 있죠. 매수 청구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원칙이. 다음에 선매할 때 기준 가격은 감정가죠. 감 잡았어요? 이건 제재에 관한 사항이니까 실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재에 관한 사항. 실제 거래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 5번 질문 맞았고요.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가를 기준으로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17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31회 때 문제였습니다. 아, 여기 31회 문제가 싫었구나, 내가.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내로 정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구두 틀렸죠? 쓰레빠는 더더욱 안 된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이제 구두 X 나가야 되고요. 2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냐고 방치하여. 방치의 동그라미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를 요구한다. 100분의 10. 맞아요? 그렇죠. 방치는 10%. 임대는 7%.
자, 3번 내려갑니다. 그럼 정답 됐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여기까지 X 나가버려야 돼요. 아니 무슨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죠. 근데 이의 제기를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틀렸어요. 바로 X 나가야 되고,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앞부터 14일 내야 된다. 그러면 이의 제기 기한 30일이잖아요.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 알아보게 냈죠. 지금 아주 신사적으로 냅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14일도 틀렸어요. 30일이다. 4번님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여기까지 좋았어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되죠. 아주 잘 묻는 질문이고. 자, 5번 질문. 아, 요거를 내가 수정했구나. 31회 때 문제를 30회 기출문제를 여기다 넣네. 최초의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과 이행강제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OX, X예요. 최초의 이행명령이 아니죠. 최초의 의무 위반이 아니죠.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죠. 그래서 요거 5번 지문을 수정했네요. 제가 5번 지문을. 자, 그러면 18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행강제금 이제 자신감 붙죠? 냈으면 좋겠죠. 이제 맞힐 수 있으니까. 자, 그럼 19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OX형 문제지만 쉽게 풀을 거예요. 그럼 20번 문제 가보죠. 선매. 선매는 잘 내진 않지만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맞죠? 협의 매수가 바로 선매다. 2번 질문. 선매자의 지정 통지는 지정 통지에 밑줄이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앞부터 1개월 내야 된다. 1개월에 밑줄 그으면 선매자 지정 통지는 한 달이 맞죠? 한 달. 그래서 선매자 지정 통지는 한 달이 맞습니다. 다음 3번님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일로부터 15일에 밑줄 긋고 선매 협의를 해야 되며, 선매 협의에 밑줄 그으면 맞아요? 1개월 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된다. 완료 한 달이고. 맞죠? 그럼 4번님은 선매 가격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OX, X죠. 감정가 기준이죠.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세 적힌 가격이 공시가보다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세 적힌 가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정답됐고, 감정가 기준이죠. 이거는. 5번 질문. 시군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의 처분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2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유동종 무효 판례 있죠. 유동종 무효 판례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지거래 과제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요, 유동종 무효 판례를 가끔 물어봤으니까 22회 전에는 언제 물어봤냐면 15회 때 물어봤어요. 15회 때 물어봤고 22회 때 유동종 무효 판례를 물어봤죠.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 했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상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약집 다시 돌아갑니다. 포상금제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있죠. 우리 법상 포상금제가 있고요. 그러면 신고 고발 대상하고 우리 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제는 신고 고발 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건 제가 두음자 안 땄죠. 많긴 하지만 두음자를 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포상금 있잖아요. 여기까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에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은 허가 위반자죠.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6번은 이용의무 위반자예요. 일단. 근데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억해야 돼요. 뭘 디테일하게 기억해야 되냐면, 누구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했을 때 포상금을 주냐 하면요, 가격이에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 꼭 명심하세요. 가격에 대한 뭐라고요? 거짓 신고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고한 자만 주는데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을 허위 신고했다. 부동산의 소재지를 허위 신고했다. 이건 안 줍니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계약 신고자, 가장해지 신고자 기억하고 있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해제 신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3천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그럼 이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거짓 신고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5%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렇게 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 이것도 신고한 포상금 주는데 이것도 계약 금액이에요. 금액입니다.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음 위반자 이렇게 이제 줄기를 잡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자도 금액에 대한 거짓 신고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장계약, 가장해지 신고자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야는 자진 신고하면 이거 포상금은 주는데 자진 신고해도 얘는 과태료 감경 면제 규정이 없죠? 기억나요? 이거 누락시킨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줄기를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 바로 기억하세요.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신고 누구를 해야지 포상을 받을 수 있냐 이 정도는 감 잡고 있어야 돼요.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차이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등 한 자예요. 이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줍니다. 이때 포상 금액이 얼마다? 과태료 부과액의 20%. 과태료 부과액의 20%다. 지급 한도액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요. 최고 1,000만 원이고 나머지 허가 위반자하고 이용음 위반자는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가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는 거. 이건 우리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용음 위반자는 이행민령이 떨어지면 이제 일단 지급을 합니다. 이때 건당 얼마? 50만 원이다. 이렇게. 감 잡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게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랑 차이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디테일한 차이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포상금 지급 이거 결정을 했어요.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죠. 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몇 달? 2개월 내에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국고에서 2분의 1까지 보조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하나의 사건에 2건이면 최초고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이면 균분지급이고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지급된다. 다만 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됐어요. 그럼 주면 돼야 안 돼? 안 되고요. 또 위반자가 아니 위반한 놈이 포상금 받겠다고 자진신고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익명이나 감형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익명이나 감형으로 해버리면요. 여기는 절차상 있잖아요. 통지를 하게 돼 있거든 이렇게. 포상금 지급하라 결정했다. 그럼 익명 감형을 해버리면 통지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익명 감형 신고는 포상금을 안 줍니다. 됐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포상금 이 정도만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절차까지 다 봤고요. 자, 그러면 그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있거든요.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우리 요약집에는 174쪽에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업무의 전자적 처리인데 이 부분 일단은 웬만하면 된다. 전자문서로 하는 게 웬만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신고 거부로 인하여 단독 신고한다. 이때는 단독 신고 사유에서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정 신청할 때 단독 정정 신청 안 됩니다. 변경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변경 신고 면적의 변경이 없는 실제 거래가 변경 신고 이것은 계약사무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나도 아주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있고요. 외국인 신고, 허가 신청할 때요. 얘는 첨부 무조건 해야 되죠. 서류를. 근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첨부 서면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전자문서로 붙이기가 곤란하다. 그럼 14일 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돼요. 14일 내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당연히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관련 사항 모두 이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있죠? 이것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감 잡았어요? 그럼 안 되는 것만 우리가 정리해보면 신고 거부로 단독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면적의 변경이 없는 실제 거래가의 변경 신고예요. 이때는 계약서만 첨부하죠? 그럼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단독 정리 신청 안 돼요. 그러면 대행 있지 않습니까? 대행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안 되죠, 이거. 맞아요? 신고서 제출 대행을 하는데 전자문서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전자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근데 전자문서로 할 때 방문 신고할 때만 제출 대행을 허용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행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이건 대리인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전자문서로. 다시 참고해 두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있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방문 신고하든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하든 전자문서로 하든 관계없죠. 그러면 전자문서로 할 때는 대리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컴퓨터 앞에 본인이 앉은 대행자가 앉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돼요. 왜 그랬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개거래인 경우에 우리 개공한테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중개에 따라도 본인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개공은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대리를 인정해 준 거예요. 개공이 컴퓨터로 할 수 있게. 참고해 두세요. 뭐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지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는 그것만 딱 대리가 된다. 그래서 제가 저기 세종시에 전화해 보려다가 말았어요. 확인해 보려고. 안 했습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 어차피 이제 부동산원에서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원에서 전화 받아요. 거기서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특이하죠?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자문서 다 해결했고요. 문제 확인합니다. 236조 문제집 1번 문제.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고발 대상이 아닌 거 한번 골라보자 이거요. 신고 대상이 아닌 거. 1번 지문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밑줄 긋고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얘 가장 계약 신고죠. 3천만 원의 과태료 대상자로서 포상금 대상이고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을 체결한 자. 포상금 대상 맞죠? 허가 위반자고 3번님은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 계약 금액 거짓 신고. 맞죠 그럼? 역시 포상금 대상이고 4번님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이거 이용 의무 위반자죠? 그럼 맞고 건당 50만 원이다. 그러면 5번 질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거짓 신고를 요구, 조장, 방조한 자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격 거짓 신고, 요구, 주장, 방조. 그러니까 요구, 주장, 방조는 아니에요. 이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 정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거짓 신고가
일단 포상금 대상이다. 가장계약 신고, 가장해지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절차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했어요. 옳은 것. 1번 기억지문.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내 지급된다. 이건 우리 법 규정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이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니은지문. 포상금은 시군구청장이 지급한다. 이건 우리랑 똑같죠. 맞고. 디귿지문. 포상금의 지급에 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100분의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법 규정이죠. 얘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 두 개를 정답을 처리했고요. 리을지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한 자. 이게 가장해제 신고죠. 이때는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 한도액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맞습니까? 다음에 미음지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위반에 관여한 자 또는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었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그럼 3번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자, 실제 거래가 거짓 신고 밑줄 긋고요.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2번 지문. 수사기관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고발 사건을 접수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때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 통보해 준다. 맞아요. 얘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3번님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한 건당 500만 원 하며 그럼 좋겠죠? 건당 50만 원이에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된다. 맞고요. 그래서 후단은 맞고요. 건당 500이 틀렸어요. 50이고.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알아보시겠어요? 이용 의무 위반자는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지급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줘요. 그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죠. 그럼 그때로부터 두 달 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맞고요. 5번 질문.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인 이상 공동이죠 지금. 밑줄 그으면 신고 고발한 경우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되. 맞아요? 균분 지급이고 미리 배분 약정을 하여 신청한 경우는 약정된 대로 지급한다. 그러겠죠? 맞습니다. 그럼 30회 기출 문제가 밑에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돼요. 그럼 5번 문제. 지가 동향조사는 내지 않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보시고 6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오표에 지금 현재 수록했죠. 그 6번에 5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오표가 나갔는데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신고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신고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 지문대로 내버리면 이거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4일 내 하면 되죠. 그러니까 10일 내에 제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30일로 고친 거예요. 이거 틀린 지문으로 고친 거예요. 이거. 틀린 지문으로 정오표 수정해놨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지문으로 수정해갖고 이제 정답 처리를 5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이런 실수를 했어요. 내가 읽다가 깜짝 놀랐네. 자, 그럼 7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전자문서 접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전자문서. 신고 거부로 인한 다른 일방의 단독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이거 신고 거부 단독 변경 신고, 이거 단독 거래 신고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고요. 법인 신고서 및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전자문서 되겠죠?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의 변경이 없는 실제 거래가 변경 신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고. 그다음에 이거 단독 정정 신청인데 네 번째가 거래 당사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단독 정정 신청은 안 돼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전자 안 되는 거. 세 가지 정도만.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려워하거든요. 요 세 가지만 안 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냥. 나머지 허가 신청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냐 그랬으니까 몇 개? 2개예요. 2개가 다행히 2번에 있습니다. 그 정답 2번이었어요. 저기
지금 이제 신고 법령 다 끝났죠? 요번에 지금 현재 문제집 있잖아요. 제 문제집 어렵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문제집 3번 정도 풀어보세요. 아셨죠? 제가 문제집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다른 학원 문제집 다 쓰고 있거든요. 다른 학원 문제집들 지금 풀고 있죠. 다른 학원에서. 근데 문제집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썼지만 문제 참 잘 냈다는 생각 많이 들어.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복하게 다시 푸세요. 꼭.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올카바하게 안 내는 부분, 옛날 기출지문들, 어려웠던 지문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문제집 어려운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문들을 자꾸 OX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해주시고요. 어렵지만 하시란 얘기예요. 어렵지만. 자, 그럼 이제 실무로 들어가는데, 요 실무는 우리 유학집이 지금 조사 확인 파트가 완전히 빠져버렸죠? 우리 유학집은. 그래서 사실 뭐 유학집이라 볼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뭐 책을 압축해 놓은 거와 거의 비슷한데 지금 이 조사 확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일단은 불일치에 관한 사항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집이라, 이 문제집은 여러분들 조사 확인은 공부는 안 했지만 문제집으로서 구색이 있어요. 맞춰야 될 게 있거든. 갖춰야 될 게. 그러니까 안 내는 부분이라도, 이제 일단은 잘 안 내는 부분이라도 문제집이 구색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참고만 해두는데, 제가 뛰어넘는 문제들은 그냥 자주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만 풀어보면 되는데, 조사 확인의 기준 공부 있잖아요. 그럼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이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는 대장 기준이고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 기준이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고, 그럼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죠.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로 안 맞아 버렸어요. 근데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이때는 대장 기준이겠죠.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예요. 그 다음에 경계의 불일치 꼭 기억해 두시는데,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했다. 그럼 이때는 뭐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기출해서 18회 때 물어봤어요. 그랬다가 10년 만에 27회 때 물어봤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안 됐으니까 물어볼 가능성 높아보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조사 확인에서 각각 개별적인 조사 확인으로서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이 나오죠. 권리관계 조사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바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고 관세상의 특수지상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은 분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신이 안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장, 암장, 감요 안 된다는 거 엄청 잘 내요. 엄청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성립하는 경우는 3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받고 설치해버렸어요. 이게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로 이거 취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인데 몇 년? 20년이고 평온 공연한 점이죠. 이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에요. 민법시효는 그렇게 공부했죠. 취득시효형이고, 그 다음에 내 토지에다 설치해놓고 이장을 했어요. 토지를 팔아요. 근데 이장특약 안 했죠. 이게 양도형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양도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립하는 경우 3가지로 정리됐고, 이때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종선이에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 권리 행사를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해야 돼요? 종손이 해야지. 관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시간적 효력은 특약이 없다면, 존속기한 약정이 없었다면, 수호봉사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장소적 효력은 아주 잘 묻는데 이것도 분묘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료, 이게 바뀐 거죠. 지료지급인데 시효취득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더 이상 쓸 데가 없어갖고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고 딱 그래버렸는데, 그냥 이게 정확하게 이거하세요. 정확하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했을 때 일단은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 내지는 않을 건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지금 청구한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분묘를 설치한 때로부터 틀렸고, 분묘
토지에 대하여 점유한 때로부터 지류지구분가 있다. OX, X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왜 이걸 주의를 해봐야 되냐면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열었는데 일단은 시효취득자도 공유직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다수 의견.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수 의견에서 나뉘었어요. 이거를 청구한 때로부터 할 거냐, 아니면 설치한 때, 점유한 때로부터 할 거냐. 이게 나눴거든. 나뉘어가지고 이 대법관들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다수 의견 중에서 여기서도 다수가 이걸로 결정된 거예요. 청구한 때로부터. 근데 다수 의견 중에 소수 의견은 점유한 때로부터 지급했어야 된다. 그리고 일부 견해는 이제 반대설은 지료 지급 의무 없다고 해야 된다. 관행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해석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민법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했으니까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했고 언제서부터냐? 그 문제는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점유한 때가 아니다. 기억했죠? 꼭 정리해 두시고 이거. 그래서 대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출제자는 물어볼 거예요. 민법에서 물어보든 우리 쪽에서 물어보든.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합장을 위한 신설 이장할 권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럼 판례 북미유기지권은 새로 이거 넘었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